196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60년 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경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서울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공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당시 유엔 경제조사단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인들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문맹률은 30%로 떨어집니다. 배우려는 의지. 바로 여기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던 이야기, 독일 탄광 깊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던 광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기적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선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7달러에서 3만 불로 가는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막 폐허 위에 선 나라, 절망 속의 선택.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3년간의 전쟁은 한반도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제가 확인한 당시 기록에 따르면 1953년 휴전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가나는 179달러, 필리핀은 257달러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공장은 80% 이상 파괴됐고 도로는 끊겼으며 철도는 끊어진 채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미국의 원조 밀가루로 연명하던 시대. 보릿고개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공장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풍부했습니다. 사람. 전쟁 직후 한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1950년대 정부는 교육 입국을 선포합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천막에서, 책상이 없으면 땅바닥에 앉아서, 연필이 없으면 돌멩이로 글자를 쓰며 배웠습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생사, 그러니까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 흑연, 텅스텐 같은 광물, 그리고 김, 오징어 같은 수산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그대로 팔아야 했습니다. 가공할 기술도 공장도 없었으니까요. 1950년대 말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공짜 밀가루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정부와 기업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공장도 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만들어 팔 수 있을까?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막 67달러의 선택 마이너스 수출만이 살 길. 1962년 박정희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팔 물건도 만들 공장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건 경공업이었습니다. 가발, 신발, 섬유. 많은 자본이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제품들. 오직 사람의 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1960년대 한국 수출의 비밀병기는 다름 아닌 가발이었습니다. 1964년 가발 수출이 시작됩니다. 첫 해 수출액은 겨우 1만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중국산 가발 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산 가발이 차지하게 됩니다. 1965년 수출액은 155만 달러로 뛰어오릅니다.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여성들이 만든 가발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1966년 1062만 달러, 1967년 2000만 달러,
1968년 3천만 달러, 1969년에는 5천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가발은 한국 수출 1위 품목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단에 몇백 원. 그 돈으로 쌀 한 마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머리카락 팝니다. 머리카락 삽니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발 공장에서는 주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좁은 작업장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엮어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는 말로 버텼습니다. 가발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963년부터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서독은 전후 재건으로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조합이었죠.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과 간호사 1만 1,057명이 독일로 갔습니다. 탄광 깊은 곳, 지하 1000m에서 한국 광부들은 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먼지를 마시며 무너질 수도 있는 갱도에서 간호사들은 독일어도 서툰 채로 독일 병원에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들이 벌어보낸 돈, 그 돈이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와 영자,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64년 11월 30일 한국은 연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합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수출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출은 성장의 엔진이다.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 구호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매달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14년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는 정부 관료뿐 아니라 기업인, 학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듣고 해결책을 지시했습니다. 수출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산막, 중화학의 꿈, 그리고 위기. 1960년대 경공업으로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발, 신발, 섬유를 만들어 팔아도 기계는 여전히 수입해야 했습니다.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었고 자동차를 만들 공장도 없었습니다. 외화를 벌어도 다시 기계를 사는 데 써야 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1973년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선언.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전자, 비철금속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968년 포항제철 건설이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한국에는 철광석도 없고 석탄도 없다. 수요도 충분하지 않다. 제철소는 실패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차관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 건설을 강행합니다. 1970년 포항제철 1기 설비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제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포항제철 직원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으로 조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1973년 연간 철강 생산량 100만 톤을 달성합니다. 1983년에는 90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은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1972년 현대조선소 건설이 시작됩니다. 당시 현대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자도 없었고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선주로부터 26만 톤급 유조선 2척 건조 계약을 따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대는 조선소가 완성되기도 전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왼손으로 조선소를 짓고 오른손으로 배를 만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럼 해보겠습니다. 1974년 첫 번째 유조선이 완성됩니다. 1976년에는 두 번째 유조선도 인도합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석유로 돈을 번 중동 국가들이 인프라 건설에 나섭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몰려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1970년대 후반 한국 건설 근로자 20만 명이 중동에서 일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벌어보낸 돈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중화학공업 투자가 과열됐습니다. 기업들이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들였습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석유 가격이 또다시 폭등합니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집니다.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장의 뒤편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22살 청년 전태일이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당시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들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하루 1415시간 노동,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다락방, 먼지를 마시며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5,000원에서 1만원. 밥값도 안 나왔습니다. 한강의 기적 뒤에는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격차는 커졌습니다. 대기업은 커졌지만 중소기업과 농촌은 소외됐습니다. 사막, 기적의 완성, 그리고 남은 과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변화합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급증합니다. 1976년 현대는 첫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를 생산합니다. 같은 해 에콰도르에 5대를 수출하며 자동차 수출이 시작됩니다. 1986년 포니 엑셀이 미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해 미국 내 판매 3위를 기록합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메이드 인 코리어 제품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마리용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확인한 기록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2달러, 1979년 1636달러, 18년 만에 20배 증가, 1964년 수출 1억 달러,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13년 만에 100배 증가, 1953년부터 2004년까지 GDP는 523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239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그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이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집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35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다니.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음을 세계에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1996년 12월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합니다. OECD는 주로 선진국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산업화, 기적이라 불린 경제성장, 마침내 이뤄낸 것입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2,115달러입니다.
1953년 67달러에서 47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K-팝, K-드라마. 한국은 이제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빠른 성장의 그늘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장, 그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2012년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 성장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 일하려는 열정,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땀 흘린 광부들, 중동 사막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한 여성 노동자들,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 판 어머니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960년 67달러, 2019년 32,000달러. 숫자로 보면 단순한 경제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망과 좌절,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기적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노력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포기했다면, 만약 그때 우리는 안 되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